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액 주택 임대차 보증금 환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사건은 영도와 동시에 집주인이 2억 1,400만 원을 집행공탁한 사안입니다. 관제인은 타채 사건에 참여해서 배당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면제재산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아마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자동차는 관제인이 매각을 해서 2008년식 그랜저 자동차를 600에서 800만 원 정도였는데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화해 계약을 한 걸로, 점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사행성을 주장을 해서 가족과 협의해서 큰형과 2천만 원을 가액 반환하기로 하는 화해를 완료했습니다. 사안의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 건이죠. 그 당시에 벌써 6년 지났네요. 6년 전에 이 임대차 보증금이 막 2억 원 이상을 집행공탁한 사례는 사실 되게 아마 흔치 않은 사례. 채무자는 2004년에서 2006년경에 어디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미 이때 임의경매 처분이 됐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보증금 4억 8천만 원에 이사를 해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임차 보증금 6억 원 중 반환 예상금 2억 1,400만 원을 서부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법원에서는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미 파산을 신청했고 부산 거주하면서 이제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실거주는 처형집에서 이제 무상으로 거주한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에 월 210만 원. 채무자는 결국은 이제 과거 직업 이력을 보시면 10년 정도 증권회사 차장, 한 12년 정도는 어디 쓰다가 좀 어려워진 것 같고,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죠. 하나는 망하게 된, 그러니까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 1997년 IMF 경제 위기 구주정으로 증권사를 퇴직한 후 시스템, 기계 설비업을 건설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정하였으나 8년경 유명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미국발 금융위기, 이제 아마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주 미국이 작살났죠. 발주처가 부도 40억, 미수금액이 40억 나는데 뭐 당연할 지가 없죠. 소유한 주택이 경처, 대학교 다니는, 그 다음에 아들, 10만 분행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인을 다 처분하면 좀 줄어들 여지는 있지만 기본. 그다음에 이제 현 채무자의 재산은 임대인이 집행공탁한 2억 1,400만 원, 그랜저 아까 제가 600에서 800 정도, 이게 뭐 이 사람이 최초에 신청할 땐 1,200으로 했지만 아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차량 시세라는 게 살 때가 상당한 괴리가 있죠. 몇백 나가죠. 처분한 재산은 경매 처분한 재산이 있죠. 부모 재산은 뭐 상속받은 재산이죠. 채무자 임대차 보증금 회수 예정, 이거 제가 제목으로 썼는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2000 타기 땡땡땡 사건으로 배당, 신용보증기금이 채권 추심 배당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제인은 재빠르게 동부법원에 배당이 진행 중이죠. 법원에 경매지의 승계 신청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동부법원이 이제 2010년 오늘이네요. 14일. 벌써 한 6년 됐죠. 6년 전 오늘인데 동부법원에 배당기를 잡았습니다. 관제인은 가서 돈 받아오면 됩니다. 채무자 소유 차량 매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랜저 2008년식이죠. 이 당시에는 뭐 나름대로 2013년이니까 중고차로서 한 5년 매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사행위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친께서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사망 당시 1억 5천짜리 주택 및 건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이 당시에 뭐 4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자산은 뭐 10억 원 정도 임대차 보증금 상태였으므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로 자신이 지분을 포기한 행위,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 행하는 사행위가 명백하죠. 그래서 이게 일반 민사에서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 청구가 돼야 되는데, 뭐 채권자들이 파산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파산에서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있은 날로부터 10년, 파산 신청일로부터 2년. 그러니까 거의 2배로 확장되죠.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파산법의 제척기간이라는 건 진짜 뭐 10년이라는 거는 뭐 빠져나갈 수가 거의 없지만 엄청 장기화
해놨죠. 거래의 안전을 좀 위협할 수는 있지만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5남매와 모친. 그래서 채무자의 상속 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경매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동부법원에서 서울법원, 서울서부법원 공탁금 중 8,600 이걸 수령했고 2억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했습니다. 동부에는 아마 2천 얼마가 나온 것 같아요. 채무자의 이제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속재산, 지분 몫에 대하여 편입을 해서 총 한 2억 2천 정도를 배당을 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금을 수령한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량면책 상속 지분을 파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죠. 최초에 대부분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또 관제인이 발견하기 때문에 이제 재량 면책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16년 11월 8일 지금부터 3년 전 사건이네요. 나름대로 좀 반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67년생 남자였고 이때 추심행위를 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신보 대 양자가 싸우다가 결국은 관제인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삽니다. 가능동 법원 근처죠. 가능동 중국 체류시 누나.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중국에 이게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체류하면서 이 당시 누나가 의정부 가능동 의정부동에 이제 있으니까 한 5년 정도 체류한 것 같다. 5년에서 한 7년 정도. 에서 15년 사이에 다시 이제 의정부동으로 옵니다. 이때 보증금 300에 월 35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가능동 보증금 게 25만 원. 2015년 7월에 갑자기 가능동에 오면서 다른 빌라로 8천만 원의 전세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 5월 달에 2016년 한 3월인가에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를 하면서 집주인하고 채무자하고 신보가 3장 다음에 변제를 받습니다. 자기네 돈 8천 중에 아마 의정부가 그 당시에 면제 재산이 2,700이니까 5,300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시 2016년 뭐 한 여기 몇 개월 사나요? 8, 9, 10, 11, 12, 1, 2, 3, 4, 5 10개월 10개월 만에 결국은 주변에 가능동입니다. 선배의 집에 이제 주소만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2016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파산 선고 시까지죠. 11월 달이죠. 도봉동에 보증금 2,500에 월 20. 2,500은 왜 나왔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1,700은 보호해 주니까 거기서 이제 한 200 정도는 뭐 이사비나 생활비를 쓰고 2,500만 원 갖고 이제 도봉동에 온 겁니다. 2,500은 서울로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3,400 정도 됐을 거예요. 면제 재산이죠. 그래서 관제인은 이 과거를 조사하는 거죠. 이렇게 쭉 10년 정도 그 당시로 기준으로 해서 한 5년 정도에 이제 이렇게 이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어떻게 살았냐. 이러다 보면 이제 이분이 8천만 원에 전세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전세금이 이제 사라진 경위를 조사해 보면 뭐 이제 신보에서 뭐가 날아오고 뭐 가압류 결정문이 날아오고 그걸 이제 다 요청을 하죠. 개별적으로.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소송이 들어간 거죠. 이분이 이제 뭐 2003년에서 7년 사이에 엔터프라이즈 직원 월급 200.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한 4, 5년 한 게 뭐냐면 K 땡땡땡땡 월드라 그래서 자영업인데 휴대폰 케이스 제품 제조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근데 결국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등이 저가품이 수입되어 경쟁에서 밀렸죠. 결국 이제 폐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또 중국으로 가시고 베트남으로 가시고 이혼을 했습니다. 2006년 그 중국인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협의혼하고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파산 채권은 2억 7천인데 이제 쭉 보면 이제 카드하고 캐피탈, 농협은행. 이 농협은행이 아까 2015년 7월 달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5,600.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가 뭐 한 2천 정도 있었나 봐요. 그거 합쳐서 8천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이거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11년에 이분이 개업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연장만 하는 거죠. 이자만. 농협 원래 신보가 최대 채권자고 아마 그래서 신보는 해마다 갱신을 할 때 신용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협은
25년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농협은행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받죠. 공적자금으로. 사실은 농협은행은 손해가 아니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종적으로 여기 10-2로 이렇게 가지번호를 쳐서 생략됐는데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세무서하고 도봉세무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어떤 재산은 보험 해약 환급금이 뭐 한 260, 270. 이건 이제 뭐 환가를 안 하죠. 이 정도면. 보증금도 2,500, 서울이니까 3,400. 면제죠, 면제. 이거는 이제 관제인이 환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 불능재산이거든요. 강제집행 불가능 재산. 자유재산이라고 하죠. 면제재산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다만 보험 해약한 중에 150을 빼고 122는 원칙적으로 환가할 수는 있죠. 집행재산 제한 범위가 150이거든요. 번거로우니까 뭐 최소한 한 300, 500 남는 경우 150 빼 이런 경우에만 환가를 하죠. 임차보증금은 서울 1,400만 원은 절대적으로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부인행위 포인트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5,300만 원. 8천만 원 중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후 해제 조건으로 5,300만 변제 강행 행위. 이거를 이제 제가 부인 청구를 한 겁니다. 조카한테 보험계약을 변경했는데 해봐야 99만 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습니다. 이 정도는. 흥국화재도 마찬가지죠. 보험계약을 변경한 해는 은닉에 해당됩니다. 명확하게. 이게 소액이죠. 이걸 트집 잡아서 심하죠. 그래서 이제 관제인은 환가를 포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임차보증금 8천만 원에 대해서 신용보증금이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한 다음에 채무자는 2006년부터 15년까지 의정부에서 보증금 주로 300만 원의 월세 24에서 거주하던 분이 2015년 7월 소유자와 8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 보증금은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자금 2,400만 원과 농협은행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가 됐죠. 이때가 2015년대가 아마 누굽니까? MB 때죠. MB 때 아마 집값이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전세 많이 강화를 했죠. 전세자금 대출이 막 깔았죠. 1,600만 원을 뭐 주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이자 얼마 안 싸니까.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합니다. 실제 대출은 농협에서 일어나지만 망하면은 농협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돈을 받죠.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낸 공적자금이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채무자는 기존의 신용보증금보다 약 1억 원 정도의 신용보증금 대출이 존재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장을 하는 거죠. 근데 26년 1월경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결국 이분이 원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쪽 사고 통지를 하죠. 내 보증서는 누구누구가 귀화가 우리은행에서 대출한 누가누구가 지금 이제 제대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망성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럼 이제 신보로부터 돈을 받죠. 그리고 신보는 이제 사고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채무불이행하고 산 간극이 상당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2016년 2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카단 사건으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 명령을 신청합니다. 3월 16일 날, 3월 14일 날 인용이 됩니다. 이 채권 가압류는 참 저도 작년 1월 달에 이혼 사건 한번 해보고 해본 적이 없네요. 지금 이거 해라 그러면 참 워낙 오랜만에 해가고 헤맬 것 같은데 뭐 가압류 신청서 담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증권 끊어서 내고 그 다음에 결정문 받고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은행이나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겠죠. 채무자는 이제 3월 14일부터 두 달 후인 5월 19일 날 임대인에게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 집행제한 범위 소액 임차보증금. 이제 그 임차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하는 게 지역의 어떤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 그 다음에 뭐 기타 광역시, 시군구 나눠놨어요. 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이에요. 그래서 2,700만 원입니다. 그때 아마 서울이 3,400만 원이었을 거예요. 1,700, 2,200 단계로 나눠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단위로 한 3, 4년 단위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은 3,700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이 아마 3천인가 3,400 정도. 그래서 결국 이제 그 8배니까 5,300이죠. 이건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겠죠.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유, 죄송합니다. 저 나갈게요. 그래서 그 사람은 8천 중에 신부한테는 5,300 쏴주고 채무자한테는 2,700 주고 그 다음에 신보는 가압류 신청 취하하고 집행해제 신청서 제출하고 이거는 그냥 인용해주죠. 이거 뭐 돈 받은 거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아 그래? 신청 취하 집행해제 끝 인용하고 이제 은행에 통보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지급이 다 됩니다. 유일한 재산이죠. 신보는 신용보증금 외에도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신용보증금에만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야 한다는 이걸 해의성이라 그러죠. 사해성이라 그러죠. 사해의사. 근데 파산에서는 해롭다 할 때 해자하고 뜻의자 해롭게 한다는 채권자들을 해야 한다. 결국 쉽게 얘기해서 자기만 홀랑 날름 자기가 먹는 거죠. 그냥 남 먹을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남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먹겠다. 나만 배불리 몰래 먹겠다. 그래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선의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행위 소송하고 부인 소송하고 같습니다. 관제인은 해의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해의성은 대부분 되죠. 채권자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이제 빚이 앙창인 상태에서 어떤 특정 채권자한테만 이렇게 교섭을 해서 그게 비록 법원의 채권 가압류라든가 뭐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원래 자기네가 선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제인은 악의성을 부각만 하면 되는 거죠. 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게 아우 쟤네 악의가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쟤네는 분명히 채무자가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네가 몰래 가압류를 한 다음에 자기 겁니다. 얌체짓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입증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저희는 관제인이나 사행위 소송의 채권자는 그런 정황을 잘 주장만 해놓으면 악의를 선의를 입증 힘들죠. 이런 주장이 법원에 주장 내지 이제 어떤 증거로 제시가 되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심증이 신보가 웬만하면 선이라는 거를 뒤집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보겠습니다. 1. 신용비증금이 장기간 채권자와 거래하면서 신용조사를 통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신보는 이 사람한테 2011년에 이제 사업보증을 해주죠. 주거용 임차보증금이 3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 년 동안. 근데 원래 해마다 재산 변동을 조사를 해요. 배우자 것까지 다 조사를 해요. 옛날에 같이 입보를 했으니까. 계약서 내라. 뭐 부동산 취득한 거 있는지. 그 다음에 공장의 기계. 그 다음에 매출 규모.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신용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농협은행을 통하여 대출되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기금 계정에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계속 보증금이 300만 원 정도 빼니 없었어요. 수년간. 보증금이 8천이야. 이제 가압류를 하다 보면 알았겠죠. 라고 하면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뭐 조회를 통해서 신용관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채권자가 신보가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던 중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이건 가정적인 거죠. 당연히 파산관제인이 개입하여 신용보증기금만이 채권 만족을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임대차 합의 해지 후 파산관제인이 개입하면 신보는 개털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빨리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 해제 후 제3채무에게 직접 금원을 수령한 겁니다. 다이렉트로. 치고받는다고 하죠. 치고받은 겁니다. 이런 걸 세 가지를 종합하면 뭐 악의로 추정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판사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법조인 입장에서는 정보를 통해서 아주 그냥 맞춤 폭격을 하죠. 아주 정밀 레이더를 가동해 갖고 이 사람이 이거 빼가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파산 신청하면 개털된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가압류, 합의 해지, 보증금 수령 아주 3박자를 딱 맞춰 갖고 싹 빼갔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신보 직원을 어떻게 했어요?
쾌재를 불렸겠죠. 야, 유능한 직원이죠. 실적급도 받았을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아마 한 뭐 몇 년 꿀다가 파산 들어왔으면 관제인이 이걸 소송으로 뒤엎기는 일단 필요성이나 의지가 꺾이죠. 근데 몇 달 안 돼서 바로 파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제인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인 소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소송을 한 겁니다. 청구 절차 진행 예정은 뭐 이거는 생략하겠지만 뭐 그냥 신부한테 5,300 토해내라 소송을 하는 겁니다. 서울 회생법원에. 그럼 이제 공방을 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연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인가? 여기서 부인할 수 있는 판사님도 그때 묻더라고요. 부인할 수 있는 뭐냐? 보증금 수령 행위냐? 뭐 뭔가 법률 행위여야 되거든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합의 해지 후 보증금 수령 행위. 정확하게 특정을 뭐 이렇게 이제 서면 공방을 벌이다가 합의했죠. 합의. 1,000만 원인가? 한 1,500 정도 깎아주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 걸로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케이스가 그 임차보증금 환가 중에서는 나름 어떤 고액 사건인데 최근에는 뭐 이 정도 사건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대차 보증금 환가의 미래라는 그 유튜브도 아마 이미 촬영을 했지만 임대차 보증금이 지금 어떻습니까? 뭐 특히 서울 경권에서는 이 주거용 임차 보증금은 아주 폭등하고 전세금도 폭등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어떤 서민들 삶이 팍팍해지죠. 월세가 지금 예전에는 서민들이 월세를 한 50에서 100 넣으면 이런 월세가 좋은 데서 사나 이랬는데 지금은 뭐 고시원이 한 40만 원 되더라고요.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공로나 이런 데 길목 좋은 데는 고시원이 일단 30만 원짜리가 없고 40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수동, 뭐 영등포 이런 부도심 30만 원 초과하고 20만 원인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부동산 값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산 데는 고시원 자체가 벌써 그렇고 고시원이 요즘 사고가 많이 나죠. 방화 같은 거. 일단 어떤 치는 사상자가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뭐 스프링클러하고 뭐 또 화재 점검하고 뭐 한 평 이상 한 평 이하는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정부 규제가 강화하면 누가 이제 고시원 안 합니다. 그걸 다 이제 다시 또 원룸이나 투룸으로 또 바뀌겠죠.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제 고시원이 일단 혼자서라도 한 뭐 좀 돈이 안 들더라도 한 3, 40이면 아주 열악하지만 들어가서 당분간 지내는데 걱정 없으니까 6개월이라도 사람들이 돈 모으기 전까지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이제 쪼개서 막 뭐 서너 개를 한 7, 8개를 쪼개서 아주 수익을 극대화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날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저소득층인 분들이 고시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임시로 거주하면서 뭔가 이제 재기를 도모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항도 있고 주거용 임차보증금이 폭등을 해서 이제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어떤 반월세죠. 반월세, 반전세. 반은 전세, 반은 월세. 애매하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뭐 이게 완전하게 월세로 전환된다는 건 또 힘들죠. 워낙 전세가 지금 아직은 강세죠. 그래서 다만 임차보증금 환가는 거의 지금 뭐 특별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은밀해서 뭐 배우자 재산을 뭐 이렇게 환수하는 경우 있어도 채무자 본연의 임차보증금 점점 환가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